제 이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사용했던 그 이름은 두만강 강둑에 갇혀버렸습니다. 순종적인 딸, 책임감 있는 언니, 그리고 제가 되어야 했던 충성스러운 시민과 함께 단지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최북단 청진에서 태어났고 인생의 첫 28년을 견디는 것이 제 운명이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보냈습니다. 착한 딸은 남는다고, 착한 언니는 끝까지 굶주림과 추위와 두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하지만 경비병들의 탐조등이 저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도록 온몸을 축축한 낙엽으로 덮었던 그날 밤, 그 생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30분 동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암시장에서 옥수수 자루를 팔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자전거로 가던 아버지를 보던 소녀가 어떻게 북한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가족을 사형 선고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을 구하는 것을, 국경을 넘는 생각조차 3대에 걸쳐 이어지는 범죄인 시스템에서 탈북의 씨앗이 어떻게 심어지는지, 둘째, 낙엽 아래에서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몇 걸음 거리의 군인들의 군화와 목소리를 들으며 단 한 번의 바스락거림, 너무 깊은 단 한 번의 숨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 정말로 어떤 느낌인지 센티미터씩 얼어붙은 강을 향해 나아가고 어둠 속에서 건너고 중국을 향해 얻는 모든 미터가 반대편 어머니와 여동생을 조여오는 또 하나의 사슬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떤 느낌인지. 셋째, 진짜 붕괴가 왜 숲에서도 강에서도 아니라 몇 년 후 불빛으로 가득한 창문 앞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오는지, 왜 성공한 사람이 살아남고 남쪽에 도착하고 이제 음식과 난방과 자유가 있는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이 몇 주를 보낼 수 있는지, 북쪽에서 도망친 사람들 외에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왜냐하면 자유 속에서의 그 붕괴는 새로운 도시에서 길을 잃은 것에 관한 것도, 지하철 사용법을 모르는 것에 관한 것도, 같은 동포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숨결에서 칼처럼 느끼는 것. 여기서의 제 삶이 정확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열지 않은 문을 바라보던 그 얼굴들이라는 대가. 하지만 탈북자가 치유되어야 할 곳에서 부서지는 그 순간을 이해하려면 낙엽으로 몸을 덮고 움직이지 않고 6시간을 견디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누구를 뒤에 남겨두는지 알면서도 계속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숲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아닙니다. 90년대에 시작됩니다. 청진에서, 고난의 행군에서, 음식이 없는 부엌에서, 옥수수를 실은 자전거에서, 그리고 생명을 빚졌다고 들은 국가가 그 생명을 유지하려 했던 남자를 데려가는 것을 처음으로 보는 소녀에서. 인생에는 당신을 두 사람으로 나누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전의 당신과 그 이후의 당신으로요. 시간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흐르지 않는 순간들. 모든 일초가 영원으로 늘어나고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눈을 감으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정확히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제 등 위에 낙엽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군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입안에서
순수한 공포의 금속성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0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경북도와 중국 길림성 사이 국경 지역의 숲 바닥에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 몸은 낙엽과 나뭇가지, 그리고 부패와 공포 냄새가 나는 축축한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건 은유가 아닙니다. 공포는 냄새가 있습니다. 산성입니다. 당신이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때 몸이 펌프질하는 아드레날린과 섞인 당신 자신의 땀입니다. 북한 10월의 차가운 땅 냄새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동안 당신 몸의 열기를 흡수하면서 어둠이 당신을 구하기에 충분하길 기도하게 만드는 그 냄새입니다. 저는 그 자세로 6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6시간. 1cm도 움직일 수 없을 때 6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30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협조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할 수 있어. 불편하지만 할 수 있어. 호흡을 조절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욱 천천히 내쉬면서 가슴이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게, 등 위에 낙엽들이 어떤 소리도 내지 않게 노력합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시간 반이 지나면 몸이 반항하기 시작하는 첫 신호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왼쪽 종아리에 근육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 숲의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진동은 지진처럼 느껴집니다. 이를 악물리다. 더 천천히 숨 쉽니다. 그 근육에게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적으로 복종합니다. 3시간이 지나면 몸은 더 이상 당신 편이 아닙니다. 모든 근육이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고 있던 오른쪽 어깨는 모든 감각을 잃었습니다. 목 위로 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다리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가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명 지르고 싶습니다. 몸을 털어내고 싶습니다. 피가 날 때까지 긁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뒤에서 별들이 보일 정도로 눈을 세게 감고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합니다. 다른 무엇이든. 5시간이 지나면 몸이 어디서 끝나고 땅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땅의 습기가 옷을 완전히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낡은 재킷의 천을 통해 스며들고 셔츠를 관통하고 피부를 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입술이 파랗지만 떨 수 없습니다. 떨면 소리가 납니다. 떨면 낙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또 다른 형태의 고통으로 바꾸고 이미 견디고 있는 고통들의 컬렉션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6시간째 군화 소리를 듣습니다. 그날 밤 경비병들을 들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3번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 있었습니다. 아마 50m쯤.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뭔가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담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음식.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지 가만히 배에 있어. 움직이지 마. 넌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 것만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더 가까웠습니다. 20m쯤. 발 아래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기침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흡연자의 거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소총이 벨트 버클에 부딪히는 금속성 찰칵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그들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맥박 소리가 전쟁북처럼 숲 전체에 울려 퍼진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6시간째에 일어난 것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중 한 명이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흡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모든 세포를 얼어붙게 만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전등이 켜지는 소리, 노란 빗줄기가 숲 바닥을 훑었습니다. 제 머리를 덮고 있던 낙엽 사이의 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밝은 인공빛이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로에. 그 순간 절대 잊지 못할 완전히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질 마지막 생각이구나.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깊거나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멍청한가. 여기서 이렇게 동물처럼 낙엽에 덮인 채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멍청한가. 빛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제 머리에서 1미터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노란 광선에 비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비병의 호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피곤한 것처럼, 아니면 긴장한 것처럼. 어쩌면 그도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를 발견하면 즉시 쏠까? 아니면 먼저 일어서게 할까? 그런 다음 더 나쁜 것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한 일 때문에 벌을 받을까? 그리고 그 생각, 어머니에 대한 그 한 가지 생각이 거의 저를 죽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뺨을 타고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눈물, 한 방울의 눈물이 천천히 얼굴 옆면을 따라 흘러내리고 광대뼈의 윤곽을 따라가고 턱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턱에서 떨어졌을 때 제 얼굴 바로 아래에 있던 마른 낙엽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냈습니다. 너무나 작은, 너무나 미미한 소리라서 다른 상황이었다면 알아차리지 못했을 소리. 물방울이 낙엽을 만지는 소리. 거의 우. 무보다도 적은. 하지만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그 생사의 순간에 그 소리는 총성 같았습니다. 경비병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목을 닫고 폐에 공기를 가두고 1마이크로미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목에서, 손목에서 맥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쿵쿵쿵쿵쿵 기관총처럼. 경비병이 저를 향해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의 손전등 빛이 이제 저를 덮고 있던 낙엽더미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어렸을 것입니다. 거기 뭐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특정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공에 묻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있던 다른 경비병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물일 거야 아마. 여우일지도. 이 숲은 여우로 가득하거든. 침묵. 빛은 여전히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 젊은 경비병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빛을 여전히 제 등 위에 비춘 채 1시간 내내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20초 정도였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전등을 껐습니다. 가자. 다른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4시 전에 이 순찰을 끝내야 해.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움직이는 소리와 제 자신의 심장 박동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완전히 가버렸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했을 때만 참고 있던 공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차가운 땅에 얼굴을 누른 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그 낙엽 아래 있었습니다. 하늘이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아침을 알리는 창백한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그제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생겼을 때 감이 움직였습니다. 제 다리는 처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들이 작동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비참하게도 그 낙엽과 나무까지 더미에서 기어 나와야 했고, 사지의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나무에 기대야 했습니다. 일어설 수 있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섰을 때, 마침내 걸을 수 있었을 때 동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중국으로, 자유라고 믿었던 것을 향해. 그날 밤 낙엽 아래에서의 그 하룻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정확히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공포를 담을 수 있는지, 단 한 번의 기회, 다르게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그날 밤이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 중국을 가로지른 후, 여기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살아남은 후, 마침내 기적적으로, 불가능하게도 서울의 남한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도착한 후 무너졌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나 첫 주나 첫 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건물이 결국 자신의 무게로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고 일어났을 때, 마침내 무너졌을 때 너무 완전히 무너져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제 작은 아파트 창문 밖을 보는 것이 외계 행성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 그토록 많은 고통으로 대가를 치른 자유가 지금까지 짊어진 것 중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날들. 그리고 제가 무너진 이유, 탈북에 대해, 생존에 대해,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은 이것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에 남겨둔 것에서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유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대가로 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질문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이야기. 탈출의 영웅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부분도,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 거의 저를 파괴할 뻔했던 부분,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북한에서 탈북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느낌인지, 그날 밤을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성공한 사람들, 탈출한 사람들, 반대편에 도착한 사람들이, 왜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마침내 찾던 자유에 도착했을 때 무너지는지 궁금했다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말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이 저를 파괴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숲에서 어머니에 대한 단 하나의 생각이 거의 제 목숨을 앗아갈 뻔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신은 그날 밤 이전에 제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뒤에 남겨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탈출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치르는 정확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비록 그것이 제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요. 제 진짜 이름은 북한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사람과 함께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목적상 그 이름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1988년 함경북도의 항구 도시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의 지리를 모르신다면 청진은 북동쪽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속이게 하지 마세요. 청진에는 화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산업도시입니다. 1990년대 정부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른 시기에 완전히 작동을 멈춘 제강소와 공장들 주변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고난의 행군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말도 안 되게 부드러운 이름입니다. 수십만 명을 죽인 대규모 기근이었습니다. 아마 수백만 명일 것입니다. 아무도 실제 숫자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7살이었습니다. 진짜 배고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운 것이 7살 때였습니다. 점심을 걸을 때 느끼는 그런 종류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진짜 배고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종류의 배고픔. 위가 너무 고통스러운 매듭으로 수축해서 울게 만드는 배고픔. 매일 매순간 음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종류의 배고픔. 흰 쌀밥을 꿈꾸게 만드는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 없이 단순한 흰 쌀밥. 그리고 꿈속에서 그것은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연회입니다. 어머니가 국을 만들기 위해 나무 껍질을 끓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먹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무 껍질 조각이 떠다니는 그 탁한 물. 그리고 고맙습니다, 엄마. 라고 말할 때 어머니의 눈빛이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는 유일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맛있는 척 하던 것을요. 5살이던 여동생 지수를 기억합니다. 너무 말라서 몸의 모든 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른 것을 기억합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영양실조였기 때문에. 놀이를 멈춘 것을 기억합니다. 웃음을 멈춘 것을. 우리의 유일한 방구석에 앉아서 눈이 움푹 들어가고 텅 비어 울 기력조차 없이 있던 것을.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같은 곳에서, 친절이 위험할 수 있는 곳에서, 잘못된 사람에게 연민을 보이는 것이 당신을 수용소로 보낼 수 있는 곳에서 아버지는 어쨌든 좋은 사람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제강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강소는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매일 출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마치 일하는 척하는 것이 정상성의 어떤 환상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처럼. 그들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없었습니다. 배급된 음식이 없었습니다. 단지 출근하고 바쁜 척하고 공장이 왜 조용한지, 기계들이 왜 녹슬었는지 원한다 해도 그것들을 작동시킬 전기가 왜 없는지 질문하지 말라는 기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청진의 많은 다른 남자들처럼 정부가 기술적으로 불법 경제활동이라고 불렀지만 모두가 누군가가 살아남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시장 거래. 내륙 마을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농부들이 몰래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샀습니다. 감자, 옥수수, 운이 좋으면 가끔 달걀. 그런 다음 청진으로 다시 가져와서 수남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정부가 못 본 척하는 암시장.
당 간부들조차 거기서 샀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모든 여행이 마지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물건을 압수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자본주의 상인으로 고발당하고 노동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 아니면 가족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낡고 녹슨 자전거를 페달을 밟았습니다. 옆에 감자 자루를 묶고 멈춤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몇 년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쯤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날이었다면 가끔 2번. 여동생이 약간의 체중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던 2004년 3월 어느 날, 제가 16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밤새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빈 거리를 바라보며 손이 치마 끝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신경질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지수는 제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부, 북한의 비밀 경찰 요원 2명이었습니다. 초록색 제복을 입은 남자들. 그들이 당신의 문에 올 때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박민철이 반국가 활동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고 지루했습니다. 마치 쇼핑 목록을 읽는 것처럼. 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마치 그녀를 똑바로 세우고 있던 끈이 잘린 것처럼. 그리고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무언가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소리, 실시간으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어디 계세요? 제가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멀리, 마치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웠고 무표정했습니다. 그것은 내 걱정이 아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그것은 재판에 달려 있다. 무엇을 하셨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멍청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확히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였던 것입니다. 관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대규모 불법 상업 활동에 연루되었다. 국가에 허가 없이 팔려고 시도한 40kg의 옥수수를 가지고 체포되었다. 40kg의 옥수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40kg의 옥수수. 아마도 스스로 팔기에는 너무 두려웠던 농부에게서 산 것.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관리가 계속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즐기는 것처럼. 무허가 거래는 최대 5년의 교화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경우 형량은 더 클 수 있습니다. 45년. 아버지는 42이셨습니다. 건강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년간의 영양실조와 힘든 노동이 그의 몸을 닳게 했습니다. 완전히 낫지 않는 만성 기침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노동수용소에 보내진다면 살아남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남아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거기 우리의 작은 방 한가운데 서서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분노한 무언가. 그것이 탈출을 처음 생각한 때였습니다. 그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아이디어가 제 마음의 어두운 곳 어딘가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겨우 속삭임이었습니다.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국경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어. 옥수수를 팔았다고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 있어. 하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들 사이에 국경을 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권을 보여주고 기차에 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감시되고 치명적인 경계 중 하나를 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당신에게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떨어집니다.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형제자매, 당신의 자녀들, 심지어 당신의 조부모님까지 시스템이 연좌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집단 책임. 탈출하면 당신의 피를 나눈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잔인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체포된 탈북자의 가족, 일자리 집 식량 배급에서 박탈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최악의 종류의 수용소.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공개 처형당하는 곳. 12살 때 공개 처형을 받습니다. 정부는 온 동네가 참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가지 않으면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서서 세 사람을 끌고 나오는 것을 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남자 둘과 여자 한 명.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범죄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인민의 배신자이고 미제국주의자들의 땅으로 도망가려 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들을 기둥에 묶었습니다. 관리가 종이에서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단조롭고 관료적으로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어떤 드라마도 없이 어떤 의식도 없이 총살대가 쏘았습니다.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세 발의 총성. 거의 동시에 몸들이 밧줄에 대고 떨렸습니다.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튀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것을 기억합니다. 군중의 모든 얼굴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으로. 조심스럽고 텅 비어. 왜냐하면 잘못된 감정을 보이는 것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들에 대한 연민,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한 고통,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토했습니다. 우리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위장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토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토했습니다. 담즙과 산만. 왜냐하면 제 몸이 본 것을 어떻게든 배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제 옆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 등에 손을 얹으시고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떨고 있는 동안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그의 손은 확고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게 하면 안 돼, 지현아. 그들이 너를 돌로 만들게 하면 안 돼.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것을 멈추기를 원해. 하지만 느끼는 것을 멈추면, 인간이기를 멈추면 그럼 이미 진 거야. 그 순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인간성을 살려도 여기서도, 특히 여기서. 그리고 그것은 또한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다면 잡아라. 그 대화 3년 후 아버지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어머니가 두려워하던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웃, 같은 노동 수용소에 있었던 누군가가 어느 날 밤 우리 문에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유령 같았습니다. 선행으로 일찍 풀려났습니다. 이것은 보통 너무 아파서 수용소가 더 이상 그의 시신을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박민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폐렴이 아니었어요. 구타였어요. 경비병들. 충분히 빨리 일할 수 없어서 때렸어요. 그의 몸이 그냥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이번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손을 무릎에 올리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매달려 제 어깨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내 안에 그 차가운 무언가가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단단해지는, 더 결연해지는. 그날 밤 아버지께 약속을 했습니다. 소리 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마음속에서, 안전한 곳에서. 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거예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할 거예요. 아버지가 존재했다는 것을, 좋은 분이셨다는 것을, 가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곳에서 죽을 자격이 없으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할 거예요. 그 약속이 다음 12년 동안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온 기아의 년들 동안 어머니가 조기에 늙어가고 40세 이전의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고 보이지 않는 슬픔의 무게 아래 등이 구부러지는 년들 동안 여동생 지수가 너무 많이 말하지 않고 너무 크게 웃지 않고 주목받지 않는 법을 배운 조용하고 겁먹은 10대로 자라는 것을 본 년들 동안 찾을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한 년들 동안 겨울 동안 난방도 안 되는 공장에서 군복을 바느질하던 손가락이 너무 추워서 바늘을 거의 잡을 수 없던 수남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매일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던 벌어들인 모든 돈을 저축하던 매트리스 아래 바닥의 구멍에 숨기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도 왜냐하면 그녀가 알면 저를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브로커를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너가도록 돕는 누군가를 필요한 만큼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무엇이 들든. 그리고 여기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뺨에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게 만드는 부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지수에게, 제가 떠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능성이 배가 됩니다. 세 사람은 한 사람보다 발견하기 쉽습니다. 세 사람은 더 많은 소음을 냅니다. 세 사람은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힌다면 끝나는 것은 제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하고 동시에 가장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별 인사 없이 그들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간다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핑계를 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결국 제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부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오니까요. 그리고 제 범죄로 어머니와 지수를 체포할 것입니다. 신문할 것입니다. 고문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도왔는지 공모자였는지 알아내려고. 그리고 운이 좋다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산처럼 저를 갉아먹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본능, 살고자 하는, 자유롭고자 하는 충동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강했습니다. 충성보다 강했습니다. 품위보다 강했습니다. 그것이 북한 탈북의 끔찍한 수학입니다. 그들의 것과 교환한 당신의 생명, 그들의 고통으로 산 당신의 자유. 그리고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2016년 10월 23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저축한 작은 돈 뭉치를 재킷 안감에 숨기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요. 오후에 돌아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묽은 국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심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갈 때마다 하시던 똑같은 말. 지수는 구석에 앉아 100번은 읽었을 낡고 해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올려다보고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거 발견하면 가져와 말했습니다. 그럴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 가족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여동생의 미소를 본 마지막, 그것이 자유를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그것이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무게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안전했을 때 무너진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서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에서, 당신의 것을 구하기 위해 파괴한 삶들에서, 그리고 그것이 탈북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탈출이 아닙니다. 탈출하기 위해 한 일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브로커를 찾는 것은 구글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광고가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5성급 리뷰가 있는 웹사이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입소문입니다. 시장에서의 속삭임, 잘못된 단어 하나가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암호화된 대화. 6개월 동안 조심스러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수남 시장에서 제 가판대에서 2칸 떨어진 곳에서 김치를 파는 여자에게, 매주 야채를 사고 항상 북한 원이 아닌 중국 위안으로 지불하는 남자에게, 이는 그가 국경 저편에 연줄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밀수 중국 담배를 팔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아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노파에게, 절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건너가도록 돕는 사람을 아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일 것입니다. 대신 일부 사람들이 중국에 가족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연락을 유지하나요?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또는 제 사촌이 중국 남자와 결혼을 고려하고 있어요. 과정을 아는 사람 있나요? 무해하게 들리는 질문들. 합법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는 질문들. 하지만 적절한 사람들에게,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의미하는 질문들. 나가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국 이런 조심스럽고 암호화된 대화 몇 달 후에 김치 여자가 거스름돈과 함께 접힌 종이 조각을 제 손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를 제 손에 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제 구매품을 포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펼쳤습니다.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펼칠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안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 씨, 그리고 위치, 버려진 곡물창고, 공업지대, 화요일 저녁 8시.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함정이 아니라는, 최 씨가 정말로 브로커이고 저처럼 절박한 바보들을 체포하기를 기다리는 보이부 요원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다음 화요일 하늘이 어두워지고 전력 공급이 다시 끊겨서 거리가 비었을 때 공업지대로 걸어갔습니다. 제 다리는 납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저를 덮치기를 기다리는 관리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소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버려진 창고는 종이에 쓰인 대로 정확히 거기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과 벽에 바래진 낙서가 있는 거대하고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동안 결코 도착하지 않은 곡물을 저장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깨진 약속들에 대한 또 하나의 기념물일 뿐이었습니다. 한쪽 경첩에만 매달린 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 녹슨 금속 냄새, 어딘가에서 썩고 있는 죽은 무언가의 냄새가 났습니다. 제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지현이요. 그림자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성, 중년, 침착한,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묻는 건가요?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될 수도. 당신이 진지한지에 달려 있소. 어둠에서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45세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탄탄하고 본 후 즉시 잊어버리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업무에 완벽했습니다. 최 씨,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진짜 이름을 다시 사용하지 마시오. 여기서 나는 그냥 중개인이요. 이해하시오? 네. 좋소.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였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잠깐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왼쪽 귀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고 싶소? 질문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질문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제 아버지가 옥수수를 팔았다고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여기 남으면 진짜로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거니까요. 그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틀린 대답이요. 뭐라고요? 틀린 대답, 반복했습니다. 난 당신의 철학에 관심 없소. 당신의 정치적 이유에도 관심 없소. 당신이 국경을 넘는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오. 그리고 그 감정적인 대답을 보면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소. 가슴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위해 12년 동안 저축했어요. 12년. 당신을 토하게 만들 것들을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을 죽일 것들을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제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승인하는 미소였습니다. 더 낫소. 그 분노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담배를 한 번 더 피웠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소? 중국 위안 2천. 제가 저축한 전부였습니다. 모든 원화를 암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중국 위안으로 환전해서 수년간 숨겨둔 것. 충분하지 않소.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기본 국경 통과에 5천. 중국 남부 국경까지 데려다 주는 것. 남한으로 가는 교통편을 구할 수 있는 곳까지는 1만. 1만 위안. 1천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금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천밖에 없어요. 그럼 강까지만 가는 거요? 그 후엔 혼자요. 강까지요? 중국 경찰, 현상금 사냥꾼들, 남부 국경까지 3,000km 여행, 모두 당신 몫이오. 사형 선고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선택이 있었습니까?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저를 살폈습니다. 가족이 있소? 네.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오? 아니요. 좋소. 그렇게 유지하시오. 당신이 사라지면 그들을 데려갈 것이오. 당신 어머니, 형제자매, 당신의 피를 나눈 누구든 이해하시오. 네. 그래도 할 거요? 침을 삼켰습니다. 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정직하구려. 담배를 밟았습니다. 2주 후 10월 23일 오후 6시에 수남시장에서 나를 만나시오. 빨간색 옷을 입으시오.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돈을 가져오시오. 작은 배낭에 실을 수 있는 것만 가져오시오. 감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안 돼요. 당신을 늦추는 것은 아무것도. 이해했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연, 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면, 보위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면 그들이 나를 체포하기 전에 당신을 죽이겠소. 분명하오. 분명합니다. 좋소. 떠나려고 돌아섰다가 멈췄습니다. 한 가지 더. 밖에 있을 때, 국경을 넘기를 기다리며 숲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장난을 칠 것이요. 없는 것들을 볼 것이요. 목소리들을 들을 것이요. 가족을 생각할 것이요. 그리고 그 순간 죄책감이 당신을 압도하려 할 때 결정해야 할 것이요. 살고 싶소? 아니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소? 뭐라고요? 살거나 착하거나. 둘 다 가질 수 없소. 착한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지 않소. 착한 사람들은 범죄자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지 않소. 착한 사람들은 남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소.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여기서 죽소. 그러니 결정하시오. 무엇이 되고 싶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모르겠지만 그 버려진 창고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살고 싶소. 아니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소. 다음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이 보이부가 나를 잡으러 오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마다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의 시선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은 어머니와 지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하려는 것을 알면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많이 늙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머리카락은 이제 거의 완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피부는 주름지고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한 것은 그녀의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여자, 기근의 최악의 날들에도 요리하면서 노래하던, 음식이 없어도 웃을 이유를 찾던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조용하고, 더 작고, 더 패배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제 여동생, 이제 18살이었지만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시장을 도왔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게 없었습니다. 학교에 전기가 없고, 책이 없고, 정부 선전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을 때 교육의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작은 방을 돌아다니며 일상 생존의 평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주 후면 그들의 삶이 제 탓으로 끝날 거야. 일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앉아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떠나요. 그리고 제가 떠나면 그들이 당신들을 잡으러 올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요. 신이시여,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쨌든 해야 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저를 막으려 할 것이고 저항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이부가 신문한다면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몰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것이 그들을 최악의 처벌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매일이 유리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23일 전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어머니와 지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는 듣지 못할 그 소리들을 기억했습니다. 새벽 3시쯤 지수가 깼습니다.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 속삭임. 언니? 깨어 있어? 응. 잠을 잘 수가 없어. 나도. 침묵. 그 다음 언니 물어봐도 돼? 물론이지. 상황이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여기 북한 말이야? 질문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모르겠어, 지수야. 가끔 다른 곳에서의 삶이 어떨지 꿈꿔. 중국이나 아니면 남한. 거기 사람들이 정말로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정말로 항상 전기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들었어. 좋겠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작고 너무 희망에 찼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너와 나. 어쩌면 옛날 영화 속 사람들처럼 여행할 수 있을 거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도하면 울 것이었습니다. 언니? 응. 사랑해. 알지, 그렇지? 눈물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수야. 네가 알게 될 것보다 더. 왜 울어? 들려. 안 울어.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그냥, 그냥 피곤해. 괜찮아. 좀 자. 하지만 자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희미한 새벽 빛 속 얼굴 윤곽을 기억하며 이것이 그녀와 함께 보낼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서 10월 23일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쯤 제 몸이 마침내 피로에 굴복했고 거의 10시까지 잤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수는 구석에 앉아 치마 밑단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정상적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다른 어느 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서 유일한 양동이의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숨긴 돈을 꿰맨 안감이 있는 짙은 파란색 두꺼운 재킷, 검은 바지, 지난달 암시장에서 산 등산화. 중고였고 달았지만 접지력이 좋았습니다.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머니가 제 옷차림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시장에. 누가 중국에서 밀수한 신선한 채소를 판다고 들었어요.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일찍 가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럴게요. 또 다른 거짓말. 작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필수품만 물병, 마른 빵 몇 개, 작은 칼, 속옷 한 벌.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나라에서 도망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지수가 바느질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예쁜 거 보면 저한테 가져다 줄 수 있어? 뭐든지. 그냥 색깔 있는 거. 노력해 볼게.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믿는 미소였습니다. 저를 파괴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계셨고 냄비에 바빴습니다. 지수는 바느질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바꿀 마지막 기회, 남을 마지막 기회, 손을 문 손잡이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조심해 지연아. 혼자인 여자에게 세상은 위험해.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 아음? 아니면 단지 너무 많이 잃은 어머니의 지친 사랑? 그럴게요, 엄마. 그리고 지연아. 네?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용감해라. 네 아버지는 네가 용감하기를 바라셨을 거야.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셨나? 어떻게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셨나? 돌아보려 했지만 여전히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냄비를 계속 저으며 등을 돌린 채 어깨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거라. 아니면 늦을 거야.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안아드리고 모든 것을 말하고 하려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계속 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라난 회색에 무너져가는 집들을 지나갔습니다. 처형을 본 학교 운동장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수년간 채소를 팔던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다 둘로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 절반은 앞으로 걸어가고 다른 절반은 뒤에 남아서 소리쳤습니다. 돌아가, 돌아가, 이럴 수 없어.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오후 6시에 수남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시받은 대로 목에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물건을 싸고 있었습니다. 작동하는 몇 안 되는 불빛들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최 씨가 유령처럼 아무 데서나 나타났습니다. 따라와, 말하지 마. 청진의 뒷골목을 통해 그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로도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무작위로 돌았고 뒤로 갔고 모퉁이에서 기다렸습니다. 미행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였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경로를 30분 후 마침내 부두 근처의 작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냄새로 판단하면 생선 창고였습니다.
안에는 3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둘과 남자 1명. 모두 제가 느끼는 만큼 겁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다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넷이 함께 가는 거요. 작은 그룹이 더 안전할 것이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돈, 최 씨가 말했습니다. 각자 위안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가 꼼꼼히 세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시오. 한 번만 말할 것이니까. 다음 1시간 동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북동쪽으로 걸을 것입니다. 두만강의 한 지점으로 얕고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곳. 걸어서 3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밤에 가는 이유는 국경 경비병들이 오후 10시쯤 교대하기 때문이고 감시가 더 약한 15, 20분의 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에 도착하면 빨리 가시오 말했습니다. 물은 차가울 것이요. 11월에 두만강은 거의 얼어붙소. 하지만 멈출 수 없소. 멈추면 주저하면 경비병들이 볼 것이요. 1km마다 감시탑이 있소. 탐조등이 있소. 켜지면 쏠 것이요. 여자 중 1명이 흐느꼈습니다. 못해요, 못. 그럼 남으시오. 최 씨가 무감정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환불 안 돼요. 그녀가 조용해졌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에 있는 거요. 하지만 그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요. 중국 경찰이 국경을 순찰하오. 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그리고 잡힌 탈북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고문, 때때로 처형. 중국 쪽 강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흙길이 있소. 동쪽으로 2km를 따라가시오. 창문에 빨간 불이 켜진 농가를 볼 것이오. 안전한 은신처요. 3번 두드리고 기다리고 그 다음 2번 더 두드리시오. 농부가 밤 동안 헛간에 숨게 해줄 것이오. 아침에 사슬의 다음 사람과 연락시켜 줄 것이오. 빨간 불이 없으면?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도망가시오. 집이 위태로워졌다는 뜻이오. 농장 이후에는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오. 강까지 데려다 주오. 그 후엔 혼자요. 1시간 후에 출발했습니다. 최 씨가 어두운 들판을 통해 안내했습니다. 길을 피하고 멀리 불빛이 보일 때마다 몸을 숙였습니다. 달은 거의 만월이었고 이것은 보기 쉽게 만들었지만 또한 보이기도 쉽게 만들었습니다. 2시간을 걸은 후 울창한 숲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최 씨가 속삭였습니다. 강은 북쪽으로 500m요. 나를 따라오고 조용히 하시오.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울창하고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걸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마다 침묵 속에서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경고 없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는 남성이었습니다. 격식 없는 말투, 웃고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병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최 씨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모두 땅에 지금 숲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최 씨가 낙엽, 나뭇가지 무엇이든 잡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덮으시오. 완전히 움직이지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낙엽을 제 위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더 빨리 최 씨가 재촉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주의를 돌릴 것이오. 그들이 갈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그 다음 북쪽으로 계속 가시오. 이해했소? 잠깐, 뭐?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졌고 반대 방향으로 시끄럽게 숲을 뛰어갔습니다. 목소리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서지 않으면 쏜다.
뛰는 발걸음을 들었습니다. 최 씨를 쫓는 경비병들, 멀어지는 목소리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진 후 한 발의 총성, 침묵. 낙엽 더미 아래 얼어붙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경비병들이 돌아오는지, 우리를 발견했는지 모른 채 다른 세 사람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 갈 거야? 여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오기 전에 떠났습니다. 빠르게 북쪽으로 움직이며.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목소리들, 더 많은 경비병들,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엽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시작된 순간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순간, 낙엽 아래 6시간, 3미터를 지나가는 경비병들, 마른 낙엽에 떨어지는 눈물. 하지만 이제 맥락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를 거기로 이끈 것을 알았습니다. 내린 결정들, 태운 다리들, 그 숲에 도착하기도 전에 치른 대가. 경비병들이 마침내 멀어진 후, 손전등이 꺼지고 목소리가 거리 속으로 사라진 후, 또 다른 평생처럼 느껴진 시간 동안 그 낙엽 아래 머물렀습니다. 아직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경비병들이 오후 10시쯤 교대한다고 말했지만 지금 몇 시죠? 시계가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던 유일한 것은 위의 하늘이, 낙엽 사이로 작은 조각들로만 보이는 하늘이 천천히 검은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함께 빛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함께 가시성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여전히 여기 있다면 국경에서 1km도 안 되는 곳에서 이 한심한 낙엽 더미 아래 누워 있다면 경비병들이 볼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 하느님 제 다리, 발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종아리를 구부리려 했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양쪽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근육들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어서 고정되었고 바위처럼 그 자리에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센티미터씩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1000개의 바늘이 살을 뚫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근육이 유리로 되어 있고 모든 움직임이 그것을 깨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동안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오른쪽 다리를 10cm 움직이는데 5분. 왼쪽 다리를 움직이는데 10분. 배에서 옆으로 구르는데 15분. 하늘이 더 빠르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이 형태를 잡고 어둠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갈색과 주황색 낙엽으로 덮인 숲 바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오솔길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으로 가는 길,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도록 강요했습니다. 몸이 모든 움직임에 항의했습니다. 나무를 잡고 기댔습니다. 서려고. 다리가 즉시 꺾였습니다.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나무를 잡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떨리지만 서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거의 완전히 포기할 뻔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고통이 지나가기를
감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또 한 걸음, 또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처럼 한 지지대에서 다음 지지대로 비틀거리며 하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20m를 오솔길까지 걷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무너지려는 근육들의 고통, 피로와 탈수로 인한 형이증의 20분. 마침내 오솔길에 도착했을 때 멈춰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나무 사이로 간신히 보이는 새벽 빛을 반사하는 은빛 물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만강, 자유, 아니면 죽음, 둘 중 하나. 오솔길이 10분도 안 되어 강가로 이끌었습니다. 나무들의 경계에서 나왔고 거기 있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두만강,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 상상했던 것만큼 넓지 않았습니다. 한쪽 강둑에서 다른 쪽까지 아마도 50m. 물은 빠르게 움직이고 바위 주변을 소용돌이치며 작은 흰 급류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흐르는 물소리가 모든 것을 채웠고 다른 모든 소음을 익사시켰습니다. 상류를 봤습니다. 하류를 봤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도, 앞서 달려간 다른 세 사람도, 아무도,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진흙투성이 강둑을 내려가 물가로 갔습니다. 땅이 미끄럽고 위험했습니다. 2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물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서 강 건너 반대편 강둑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50m. 그것이 완전히 다른 삶과 저를 분리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50m는 50km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추위는 충격 같았습니다. 신발을 통해서도 얼마나 여름 같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월의 두만강, 브로커가 이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대해 경고받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또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물이 이제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정강이까지. 추위는 너무 강렬해서 타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거의 즉시 마비되었습니다. 또 한 걸음. 물이 무릎까지. 흐름이 다리를 밀어냈습니다. 균형을 잃게 하려고. 낙엽 아래 시간들로 이미 지친 근육들은 거의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걸음. 허벅지 중간까지. 추위가 이제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체 전체가 얼음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이 조류로 덮인 바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물이 저를 삼켰습니다. 차갑고 검고 무자비하게. 순수한 공황의 순간 동안 어느 방향이 위인지 몰랐습니다. 흐름이 저를 하류로 끌고 갔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며 입과 코를 채우며 손이 무언가를 붙잡았습니다. 바위? 그것을 잡았습니다. 머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물을 기침하며 공기를 위해 헐떡이며 강이 저를 적어도 10m 하류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슴까지 물에 잠겨 너무 격렬하게 떨어서 바위를 잡고 있는 것을 거의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강둑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감시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금 보고 있다면, 누군가 제 물보라를 봤다면 몇 초 안에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오지 않았습니다. 외침도, 경보도, 바위를 놓고 다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모든 걸음이 신중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었습니다. 여기 물은 더 깊었습니다. 가슴까지 닿았고 어떤 곳에서는 거의 목까지.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걸음씩, 미터씩. 이가 너무 세게 부딪혀서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위를 찾을 때 붙잡고 있던 손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발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처럼 보였지만 아마도 단지 4분이었을 후 발이 얕은 바닥에 닿았습니다. 중국 강둑, 물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다리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몸이 통제불능으로 떨리며 자갈 강둑에 무릎을 꿇고 넘어졌습니다. 강물을 기침하며 헐떡이며 반쯤 얼어 하지만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환희를 느껴야 했습니다. 승리감, 안도감, 기쁨을 느껴야 했습니다. 행복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강둑에 무릎을 꿇고 거기 있었습니다. 흠뻑 젖고 얼어붙으며 북한을 돌아보며 여기서 보니 중국 쪽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같은 나무들, 같은 바위들, 같은 회색 새벽 하늘, 하지만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저편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동생, 제가 알았던 모든 것. 그리고 저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어제 우리 방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의 전체 무게가 저를 치도록 허락했습니다. 제 탈북의 결과에 직면하도록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사형 선고했습니다. 신문에 아마도, 수용소에 가능하게, 죽음에 어쩌면,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살고 싶소? 아니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소? 브로커의 말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국 강둑에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강을 다시 건너는 것은 즉각적인 체포를 의미했습니다. 제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도록 강요했습니다. 강에서 멀어지도록 강요했습니다. 계속 나아가도록 강요했습니다. 브로커가 강에서 100m 떨어진 곳에 흙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4km를 따라가라고, 창문에 빨간 불이 있는 농장을 찾으라고. 길을 쉽게 찾았습니다. 겨우 흙길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아마 지역 농부들이 사용하는, 하지만 길이었고 방향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걸었습니다. 흠뻑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모든 바람이 격렬하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천증의 위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이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칠하며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느끼는 비참함을 고려하면 약 1km쯤이라고 추정한 후 피를 얼게 만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들, 중국어 목소리들, 어딘가 근처에서 말하는 남자들. 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덤불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경찰, 농부들, 현상금 사냥꾼들, 두 남자가 길에 나타났습니다. 여유롭게 걸으며 담배를 피우며. 농부들이었습니다. 옷으로 판단하면. 날씨에 대해, 농작물에 대해, 완전히 평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곳에서 어미터도 안 되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감입이 움직였습니다.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제 더 조심스럽게
몇 분마다 멈춰서 들으며 그리고 마침내 봤습니다. 작은 농가, 단층, 흙벽과 기와 지붕, 그리고 창문에 커지는 햇빛에서 간신히 보이는 희미한 빨간빛, 신호. 천천히 집에 접근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봤습니다. 마당은 비어 있었습니다. 빨간 불 외에는 생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까지 3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번 두드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2번 더 두드렸습니다. 침묵. 그 다음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한 눈이 저를 봤습니다. 남성 나이든 조심스러운. 저는 서툰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설명하려고 준비하며 알아요. 남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 빨리.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그가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그 다음 커튼을 쳤습니다. 흠뻑 젖었구만. 실용적이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천증이겠지. 이리 와. 집을 통해 작은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구석에 담요가 쌓여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작은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 벗어 수건과 마른 옷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리고 갈아입어. 먹을 것 좀 가져다 줄게. 나갔습니다. 뒤에서 문을 닫으며 잠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해냈다는 것을 거의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떨리는 손으로 흠뻑 젖고 얼어붙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말리고 따뜻하고 마른 옷을 입고 담요에 쌓이고 난로 옆에 앉는 동안 내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부서졌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낙엽 아래서 울었던 것처럼 조용히가 아니었습니다. 들릴까봐 조심스럽게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시끄럽게. 온몸을 흔드는 격렬한 흐느낌. 어머니를 위해 울었습니다. 지수를 위해. 어딘가 수용소 근처 표시 없는 무덤의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한 일을 위해 울었습니다. 제 것을 구하기 위해 파괴한 삶들을 위해. 낯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 아마도 죽은 최 씨를 위해 울었습니다.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청진에서 자란 제가 있던 소녀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된 여자를 위해 울었습니다. 가족을 버릴 수 있는 누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누군가. 농부는 다시 확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울음을 들었고 사생활을 주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아마 익숙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집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텅 빌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난로의 열기가 마지막 눈물을 말리며 잠들었습니다. 14시간 연속으로 잤습니다. 그리고 깼을 때 농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먹는 진짜 음식인 쌀과 야채 한 접시를 들고 먹어 말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자. 다음 단계.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은 여기서 법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추방할 것입니다. 확실한 사형 선고로 돌아갈 것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남쪽으로 3,000km. 라오스나 미얀마와의 국경까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 남한 대사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올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한 일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마치 지옥으로 가는 여행을 설명하듯 경로를 설명했습니다. 3,000km. 테이블 위에 낡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국 남부 국경까지 6개 성을 가로지를 것이요. 각각 자체 경찰, 자체 현상금 사냥꾼들, 자체 위험이 있어. 그의 손가락이 남쪽으로 불규칙한 선을 그었습니다. 길림, 요령, 하북, 하남, 호북, 운남. 주로 밤에 여행할 것이요. 여유가 있을 때는 버스로, 없을 때는 걸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하고도 말하지 마시오. 당신의 억양이 즉시 당신을 드러낼 것이요. 중국인들은 3단어 거리에서 북한 사람을 감지할 수 있어.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중국 돈이 있었습니다. 너네 몇백 위안. 이것이 다음 안정아웃까지 데려다 줄 것이요. 남쪽으로 200km 심양에 있소. 기차역 근처에서 꽃을 파는 여자를 찾으시오. 그녀가 다음 구간을 도울 것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체 여행이요? 운이 좋으면 2달, 운이 나쁘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도착하지 못하오. 그날 밤 심양행 야간버스에 탔습니다. 뒤쪽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자는 척했습니다. 주변에서 중국 승객들이 말하고 웃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들의 세상을 통과하는 유령. 버스가 멈출 때마다, 경찰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저를 가리키며 말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저 여자가 탈북자야.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꽃을 파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연락처로 넘겼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다음 8개월 동안 중국을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2달이 아니었습니다. 8달. 왜냐하면 여행이 직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늘릴 때 몇 주 동안 지속된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경로가 위태로워져서 100km를 되돌아가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뒤에서 설거지를, 공장에서 야간 교대, 중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종종 아예 아무것도, 단지 음식과 잘 곳만, 발각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경찰 사이렌이 저를 얼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길게 보는 시선 하나하나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까? 내가 무엇인지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문 앞에 어머니 용감하라고 말씀하시며 웃고 있는 지수, 시장에서 뭔가 색깔이 있는 걸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며 끊임없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즉시 체포되었을까? 아니면 기다렸을까? 제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하루, 이틀, 일주일. 보위부 요원들이 한밤중에 왔을까? 아니면 아침에 아버지를 데려갔을 때처럼? 지금 어디 있을까? 수용소에? 아직 살아있을까? 이 질문들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아는 것보다 거의 더 나빴습니다. 8개월 동안 여행하고 숨고
그림자에서 일한 후 마침내 중국과 라오스 사이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정글을 통해 저를 데려간 밀수업자는 담배와 땀 냄새가 나는 30대쯤의 마른 남자였습니다. 한국어를 하지 못했고 중국어와 약간의 라오어만 해서 제스처로 의사소통했습니다. 국경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가 분명히 잘 아는 길들을 통해 아무도 우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오스에서 또 다른 연락처가 비엔티안의 남한 대사관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 건물 밖에 서서 바람에 나부끼는 남한 국기를 보던 것을 기억합니다. 빨강, 파랑, 하양, 검정, 자유의 색깔들, 제 상상 속에서만 봤던 나라의 색깔들,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리셉션에서 저를 멈췄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망명이 필요해요. 그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평범함에서 경계로. 여기서 기다리세요. 5분 후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개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나요? 언제 떠났나요? 어떻게 건넜나요? 누가 도왔나요? 가족은 어디 있나요? 최선을 다해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지막 질문 빼고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버렸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과정은 몇 주가 걸렸습니다. 확인, 더 많은 신문, 건강검진, 심리평가. 그리고 마침내 2018년 7월 어느 날 청진의 방을 떠난 지 거의 정확히 2년 후 비행기에 탔습니다. 목적지 서울, 남한. 비행기가 밝고 화창한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내려서 터미널 창을 통해 도시를 봤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만질 것 같은 높은 건물들. 모든 곳에 불빛들. 차들 수천 대 완벽하게 포장된 도로를 움직이며 전화기를 들고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굶주림을 보이지 않는 얼굴로 걷는 사람들. 이것이 남한이었습니다. 이것이 12년 동안 꿈꿔왔던 장소였습니다. 하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재정착 센터. 거기서 3개월을 남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며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대중교통 사용법, 은행 계좌 개설법, 일자리 지원법.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스펀지처럼 모두 흡수했습니다. 속하고 어울리고 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원을 나왔을 때 정부가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줬습니다. 노원구의 원룸.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제 것.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직 제 것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고 아무도 저를 확인하러, 신문하러, 통제하러 오지 않을 곳. 자유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의 첫 주 잘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동네를 탐험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끝없는 음식 줄들 앞에서 거의 울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둘째 주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카페에서의 간단한 일. 커피를 서빙하고 테이블을 닦는. 매니저가 친절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매주 현금으로 저를 지불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에 뭔가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즉석 라면을 먹으며 밖에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을 봤고 거리를 걷는 가족을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아이들. 아이들이 앞서 뛰고 있었고 웃고 있었고 부모님이 미소 지으며 따라갔습니다. 평범한 가족, 완전히 일상적인 장면.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특정한 이미지가 촉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너무 완전해서, 제가 짊어진 고통의 종류에 너무 무지해서, 아니면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어머니와 지수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웃으며 걱정 없이 그 가능성은 그 강을 건넌 순간 죽었습니다. 눈물이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흐느낌이 더 어두운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종류의 고통. 일하러 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에, 희생한 것에, 여기 오기 위해 파괴한 삶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커튼을 닫고, 문을 잠그고, 굶주림이 참을 수 없을 때만 먹으며, 대부분의 낮을 자며, 잠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때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불빛들, 그 모든 생명, 그 모든 자유,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가치가 있었나? 이 자유가 제 가족의 노예 생활의 대가로 가치가 있었나? 제 생명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가치가 있었나?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거의 기능하지 못한 3주 후 정부의 사회복지사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거의 먹지 않고 분명히 위기에 있었습니다. 치료색에 의뢰했습니다. 북한 탈북자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50대 남한 여성. 첫 세션에서 제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왜 힘들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리 내어 말할 준비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말할 수 있기까지 4번의 세션이 더 걸렸습니다. 죄책감을 느껴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항상, 매일 매 순간,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안전하고 자유롭고 살아있고,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디에 있든 제가 한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탈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해야 했다는 것을 알아요. 남았다면 거기서 죽었을 것을 알아요. 하지만 탈출했을 때 그들을 사형 선고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두 진실을 화해시킬 수 없어요. 그 두 진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북한 탈북의 현실입니다. 자신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을 상처 입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당신을 천천히 죽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과 함께 살아요? 제 자유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요? 기억함으로써 말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사는 것,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무언가를 의미하게 만드는 것. 못하면요?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요? 이미 강해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을 죽일 것들을 살아남았어요. 경비병들이 몇 미터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낙엽 아래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혼자 얼음강을 건넜어요. 언어도 없이, 돈도 없이, 도착할 보장도 없이 낯선 나라를 3,000km 여행했어요. 이미 강해요. 이제 단지 당신의 강함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돼요. 2년의 치료가 더 걸렸습니다. 다시 기능하는 법을 배우는 2년. 조각조각 다시 만드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제가 한 일의 무게를 짊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무게를 짊어지고도 여전히 살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일. 북한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를 찾았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직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저 같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막 도착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신만의 죄책감, 자신만의 트라우마, 자신만의 불가능한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할 때, 그들의 얼굴을 볼 때, 제 가족의 희생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자유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찾도록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제 고통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단지 아마도 제가 한 일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나 지수의 소식이 없습니다. 찾았습니다. 물었습니다. 북한 수감자들을 추적하는 모든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알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름은 결코 치유되지 않을 상처입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일하러 갑니다. 사람들을 돕습니다. 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허공에 속삭입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지수야. 살았어요.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사는 매일 당신들을 위해서도 살아요. 왜냐하면 당신들도 저만큼 이 자유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언젠가 당신들도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이야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영웅적인 탈출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온 붕괴도, 자유의 진짜 대가, 탈북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 자유를 찾기 위해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남은 인생을 보냅니다.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뒤에 남겨둔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는 방식으로 살려고, 그리고 어떤 날들은 성공합니다. 어떤 날들은 당신의 삶이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자유가 목적을 섬긴다고. 그리고 다른 날들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기 위해 한 일에서는 절대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것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유의 진짜 대가입니다.